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건물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이 건물 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으며 분양을 받은 수만 명의 서민들은 평생 번 돈을 날린 채 공사장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이것이 지금 2024년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 불리는 중국의 민낯이에요. 최근 전 세계 금융권을 경악하게 만든 숫자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바로 중국의 총부채가 무려 8경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8조 원도 아니고 800조 원도 아닙니다. 경단위예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50배가 넘는 돈이 빚으로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300%를 훌쩍 넘어섰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빚이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목숨을 조여오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 2명 중 1명이 사실상 백수라는 말이 돌 정도로 실업나는, 그게 달했고 평생 아파트 한 채 갖는 게 꿈이었던 중산층들은 이제 제발 집값만이라도 돌려달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단순히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중국이 전례 없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는지, 그리고 왜 이번 위기가 90년대 일본의 거품 붕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추악하고도 정교한 파산의 메커니즘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거예요. 영상이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벌어질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미리 읽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8경 원의 빚더미 아래 숨겨진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페이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중국 경제의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피크 차이나, 즉 중국의 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5가지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8경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부채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둘째, 중국 경제의 70%를 지탱하던 부동산 시장이 왜 회복 불가능한 사망 선고를 받았는가? 셋째, 지방정부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어떻게 국가 전체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가? 넷째, 아이를 낳지 않고 이를 거부하는 청년들, 이른바 탕핑 세대가 만드는 인구학적 재앙.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기가 우리 한국 경제와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요, 중국 경제와 관련된 수백 개의 뉴스 기사를 읽는 것보다 더 명확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머니페이퍼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는 이 8경 원이라는 숫자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빚을 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정립한 개념인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잖아요. 그건 내일은 오늘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죽으면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갚아야 할 빚의 원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빚을 갚기 위해 물건을 안 쓰고 돈을 아끼겠죠. 모든 국민이 돈을 안 쓰면 물건은 더 안 팔리고 기업은 망하고 실업자는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부채 디플레이션의 무서운 골이에요. 중국은 지금 이 늪에 발목이 완전히 잡혀버린 상태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중국은 독재 국가니까 은행에 명령해서 빚 탕감해주고 돈 막 찍어내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경제에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부가 시장에 돈을 아무리 풀어도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해서 그 돈을 쓰지 않고 금괴 넣어두면 경제는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인민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있지만 가계저축률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부를 못 믿고 미래를 못 믿는다는 강력한 증거죠.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헝다그룹 이야기입니다. 한때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설마 했습니다. 정부가 살려주겠지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헝다의 부채만 4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1년 매출보다 많은 금액이에요. 헝다가 짓고 있던 수백 개의 아파트 단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중국의 어느 지방 도시에 가면 창문도 없고 페인트 칠도 안 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수 킬로미터씩 늘어서 있어요. 거기서 입주 예정자들이 촛불을 켜고 생활하는 모습이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죠. 내 평생 모은 돈 10억을 냈는데 집은 안 들어오고 빚만 갚으라고 합니다. 죽고 싶어요. 이건 어느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비를 하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이 짊어진 8경원 부채의 무게와 그것이 왜 해결하기 힘든 늪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무서운 건 이 부채가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 여행 가보셨나요?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 말고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산골짜기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가 세워져 있고 인구도 얼마 없는 소도시에 8차선 도로와 초현대식 기차역이 들어서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와, 중국 진짜 돈 많다, 발전 속도 엄청내 라고 감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화려한 다리와 도로들이 사실은 카드 돌려막기로 지어진 것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용어 하나를 알고 가야 합니다. 바로 LGFV, 우리말로는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 법상 지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역을 개발은 해야겠고 돈은 없고, 그래서 지방정부가 유령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이게 바로 LGFV예요. 이 유령회사는 정부가 뒤에 있다는 백을 믿고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땅을 닦고 다리를 놓죠.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빌린 돈은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러요. 통계에는 안 잡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빚이죠. 우리는 흔히 정부가 도로를 깔고 다리를 지으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죠. 하지만 이건 전제가 하나 붙어요. 그 도로를 이용할 사람과 물동량이 있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미 지을 만한 곳에는 다 지었어요. 그런데도 지방 관료들은 자기 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산골에 수조 원짜리 다리를 또 놓습니다. 건설하는 동안은 GDP가 올라가죠. 하지만 완공된 후에 그 다리에서 통행료 수익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다리를 짓기 위해 빌린 수조 원의 이자를 갚을 길이 없거든요.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이 딱 이 꼴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의 귀주성입니다. 이곳은 중국에서도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는데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인 교량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다리들을 지어댔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귀주성의 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초 귀주성 정부가 공식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도저히 빚 못 갚겠다, 중앙정부가 도와달라고요. 실제로 귀주성의 한 도시에서는 공무원들 월급이 몇 달째 체불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길거리의 가로등은 전기료를 못 내서 꺼지고 쓰레기 수거 차는 기름값이 없어 멈췄어요. 선생님, 저 이번 달에도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 애들 학원비는커녕 당장 쌀 사 먹을 돈도 없는데 학교에서는 일단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말도 마세요. 우리 경찰 동료들도 지금 부업으로 배달 뛴다는 소문이 돌 정도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2024년 현재 중국의 지방 도시들에서 실제로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이 빚의 고리가 터지는 과정은 아주 잔인합니다. 지방정부 수입의 40% 이상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땅을 팔아서 얻는 돈입니다. 그런데 헝다 같은 기업들이 무너지니까 땅을 사줄 사람이 없죠. 수입이 끊깁니다. 수입이 없으니 유령 회사들이 빌린 돈의 이자를 못 냅니다. 은행들은 당황해서 대출을 회수하려 하죠. 돈이 마른 지방정부는 결국 시민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버스 요금을 2, 3배 올리고 난방비를 폭등시키고 심지어는 몇 년 전 냈던 세금을 소급해서 다시 내라는 징벌적 과세까지 동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많은 시청자분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돈 많잖아요? 그 돈으로 지방빚 좀 갚아주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답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도덕적 해이 때문이죠. 한 군데를 갚아주기 시작하면 나머지 수백 개의 지방정부가 안 갚아도 정부가 해주네? 하고
더 막무가내로 돈을 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정부도 그 8경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다 감당할 만큼의 여유가 이제는 없습니다. 자, 지방정부가 파산 직전이라는 건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진실이 하나 더 있어요. 지방정부가 땅을 못 팔아서 망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야 했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단순히 집값이 떨어진다 수준이 아닙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아주 처참하게 가루가 되어 부서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인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중국 중산층 자산의 무려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이 203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비정상적으로 높죠. 집만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이 믿음은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종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폰지 사기가 막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면 선분양 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분양이 있지만 중국은 훨씬 지독해요.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분양자가 은행 대출을 다 일으켜서 건설사에 돈을 완납합니다. 건설사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지을까요? 아니요.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선분양을 받아 다른 땅을 사죠. 이게 바로 중국 부동산의 폭발적 성장을 만든 마법이자 지금의 파멸을 부른 독약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이 돌려막기가 가능했지만 집값이 멈추는 순간 이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머니페이퍼님, 집값 떨어지면 무주택자들한테는 기회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의 집값은 소득 대비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40, 50에 육박해요. 숨만 쉬고 월급을 50년 모아야 집 한 채 산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거래 절벽이에요. 가격이 떨어져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자산이 묶여버립니다.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 내 자산 가치는 매일 깎여 나가는데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죠. 이게 지금 중국 중산층이 겪고 있는 유동성 지옥입니다. 여러분, 란웨이러우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썩은 꼬리 건물이라는 뜻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미완성 아파트를 말합니다. 32살 청년 왕 씨는 5년 전 결혼을 위해 상하이 외곽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과 본인의 전 재산, 그리고 거액의 대출을 합쳐 10억 원을 냈죠. 그런데 2년 전부터 공사 소리가 멈췄습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왕 씨는 지금 어디서 살까요? 창문도 없고 벽지도 안 발린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그 멈춰버린 아파트 15층에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화장실도 없어서 양동이를 쓰면서요. 왜냐고요? 월세를 낼 돈이 없거든요. 수입의 70%가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집의 대출 이자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란웨이러우가 중국 전역에 수천만 채가 넘는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내 집을 돌려달라며 공사장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 중국 당국은 이를 검열하고 삭제하기 바쁩니다. 이 위기는 결국 부의 효과의 역전으로 이어집니다. 내 집값이 20억 하다가 10억이 되면 사람들은 가난해졌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돈을 잃지 않았어도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식당이 망하고 마트가 문을 닫습니다. 은행이 빌려준 돈의 담보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값이 폭락하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기 시작하죠. 결국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중산층이 되자는 사회적 약속이 깨지게 됩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죠. 우리나라도 영끌족 많은데 중국 꼴 나는 거 아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금융 시스템이 투명하고 선분양 대금을 건설사가 마음대로 유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훨씬 강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부동산 편중 자산 구조라는 본질적인 위험 요소는 중국과 판박입니다. 중국의 오늘은 우리가 절대 겪지 말아야 할 예방주사인 셈이죠. 자, 빚은 8경 원이고 그 빚을 갚아줄 유일한 희망이었던 부동산은 이제 썩은 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터집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든 버티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며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버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탕핑. 왜 중국의 엘리트 청년들이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지 그 슬픈 반란을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인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인구는 곧 노동력이고 소비력이며 그 나라의 국력 그 자체예요. 특히 중국처럼 내수 시장의 규모로 승부를 보는 나라의 인구 감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14억 인구 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할 청년들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일하지 않겠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권과 탕핑입니다. 내권은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파이는 커지지 않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는 상태를 말해요. 옆 사람이 10시간 공부하면 나는 15시간 하고 결과적으로 얻는 보상은 똑같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 지옥 같은 내권 경쟁에 질려버린 청년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 바로 탕핑입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라. 나는 그냥 바닥에 평평하게 누워버리겠다. 최소한의 먹고 살 돈만 벌고 결혼, 연애, 내 집 마련 소비를 모두 포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고생을 몰라서 그래. 하지만 이건 지금 중국 청년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금 중국 청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시장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구급근육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석사 학위까지 따도 월급은 우리 돈으로 10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대도시 월세는 80만 원이죠. 밥 사 먹고 교통비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노력의 가성비가 영에 수렴하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게으른 게 아니라 합리적인 포기를 선택한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2024년 현재 중국의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의 라이더 중 상당수가 대졸자입니다. 27살 첸 씨는 베이징의 유명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대기업 서심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떨어졌죠. 석사 학위요? 그거 배달 가방 뒤에 넣어두고 다녀요. 비 올 때 가방 젖지 말라고 깔아두는 용도로 쓰죠. 공부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배달 시작했으면 빚이라도 없었을 텐데 여기에 더해 전업자녀라는 기괴한 직업도 등장했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 부모님 집에 살면서 집안일을 돕고 부모님의 연금 중 일부를 월급처럼 받는 청년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절망은 결국 국가의 소멸로 이어집니다. 중국에서 결혼하려면 남자가 집을 마련하고 거액의 예물을 신부 측에 줘야 합니다.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수입이 끊기니 결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중국의 혼인 건수는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혼을 안 하니 아이도 안 태어납니다. 0.7명대의 출산율, 한국을 무섭게 따라오고 있죠. 작년 중국 정부가 청년 실업률 발표를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마지막 발표 수치가 21.3%였는데 전문가들은 실제 실업률이 46%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안 할까요? 공포를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숫자가 주는 파괴력이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통계를 가린다고 현실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거리에 넘쳐나는 청년 백수들과 탕핑하는 이들의 모습 자체가 살아있는 통계니까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기업들이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엉뚱한 곳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첨단 기술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 전략이 오히려 중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중국의 무인 택시나 완전 자동화 공장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 한 명 없는 공장에서 로봇팔이 척척 전기차를 조립하는 모습 말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걸 신품질 생산력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기술의 이면에는 아주 잔인한 계산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고용의 증발입니다. 과거 중국을 먹여 살린 건 노동 집약적 산업이었어요. 신발 공장, 옷 공장, 건설 현장, 수천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중국 중산층을 만든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밀고 있는 전기차나 반도체는 자본 집약적 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돈과 기계는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은 소수의 고학력 엔지니어뿐입니다. 즉,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부어 산업을 키워도 정작 대다수의 평범한 서민들이 일할 자리는 생기지 않는 구조적 모순에 빠진 겁니다. 그래도 수출 잘 되면
좋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어요.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손해를 보면서라도 덤핑 수준으로 해외에 물건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헐값에 팔면 기업의 이익률이 낮아집니다. 이익이 안 나니 직원들 월급을 올려줄 수 없고 고용을 늘릴 수도 없죠. 결국 지표상 수출 숫자는 화려한데 국민들의 주머니는 계속 가벼워지는 속 빈 강정 같은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바이두가 운영하는 무인 택시 러버콰이파이가 도로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한에서 10년째 택시를 운전하는 50대 왕씨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전에는 하루 12시간 일하면 입에 풀칠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님이 없어요. 무인 택시는 사람보다 싸고 24시간 쉬지도 않아요. 우리는 기계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기술 발전이라고 좋아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첨단 기술이 서민들의 마지막 생계 수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수요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찍어내고 전 세계가 관세를 때리며 장벽을 높입니다. 밖으로는 안 팔리고 안에서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물건값은 떨어지고 기업은 망합니다. 결국 첨단 기술에 쏟아부은 돈은 고스란히 국가의 빚으로 남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가 말합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이기면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기술 패권을 잡아도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그 경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10경원의 빚을 갚으려면 누군가는 돈을 써서 경제를 돌려야 하는데 지금 중국의 청년들은 누워있고 노인들은 돈을 숨기고 있습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 경제의 본질인 사람과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기술도 그저 화려한 장식품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1990년대의 일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중국을 보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중국의 상황은 90년대 일본보다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왜 중국의 미래가 일본보다 훨씬 더 혹독한 길 잃은 세기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일본은 부자로 늙었지만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미부선로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어버렸다는 뜻입니다. 199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약 2만 5천 달러였습니다. 당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부국이었죠. 반면 지금 중국은 1만 2천 달러 수준입니다. 일본은 쌓아놓은 돈으로 30년의 불황을 버텨낼 체력이 있었지만 중국은 버틸 체력 자체가 없습니다. 기초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암 선고를 받은 환자와 같은 격이에요. 14억 내수가 있지 않냐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는 머릿수가 아니라 지갑의 두께에서 나옵니다. 중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GDP 대비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돈을 벌면 정부가 가져가거나 빚 갚는 이자로 나갑니다. 국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급자족이 됩니까? 일본은 불황기에도 탄탄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70대 노인 리씨는 농촌 출신 농민공입니다. 평생 도시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지만 제대로 된 연금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우리 돈으로 고작 2세 3만 원 수준.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참아야 합니다. 이제 그를 돌봐줄 자식은 방구석에 누워있죠. 사회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의 고령화는 경제 위기를 넘어선 사회적 대혼란으로 번집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위기가 더해집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었지만 중국은 미국의 주적입니다. 모든 첨단 기술의 숨통을 미국이 조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탈중국 현상도 가속화됩니다. 일본은 공장이 해외로 나갔어도 그 기술과 자본은 일본 것이었지만 중국은 공장이 떠나면 그 자리에 실업자만 남습니다. 또한 중국은 1인 지배 체제입니다.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는 순간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전쟁입니다. 내부 위기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경제학적으로는 자살 행위지만 코너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묻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예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망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올라타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엔진이 불을 뿜으며 멈춰서고 있어요. 차이나 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험 제거, 즉 디리스킹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부품을 팔고 원자재를 가져오죠.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지금 공급망이라는 혈관 자체가 막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망하면 우리 기업이 기회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중국은 우리의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합니다. 중국 중산층의 주머니가 닫히면 우리 제품을 사줄 사람이 사라집니다. 또한 중국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덤핑 공세를 퍼부으면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고사할 위기에 처합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전략팀의 김 부장은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미국은 장비를 넣지 말라 하고 중국은 자기네 물건 안 쓰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앞뒤가 꽉 막힌 느낌입니다. 이게 비단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서도 중국은 우리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탈중국해야 합니다. 중국 시장은 이제 성장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입니다. 둘째,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 수준의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을 확보해 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중국은 이 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와 같은 영광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8경 원의 빚은 결국 누군가가 갚아야 하고 그 대가는 중국의 평범한 인민들과 전 세계 경제가 나누어 짊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중국 없는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나는 중국 경제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여러분만의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직접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